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목요일, 금요일 약간은 쉬어가는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또 중국의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소식에 오늘 시장 우려감이 강했었지만 그래도 오전장의 반등에 성공했고요. 지금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오후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콘텐츠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이 오늘 새롭게 코너들을 조금씩 개편을 했으니까 함께 자세한 이슈들 짚어보시면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헝다그룹 이슈, 테이퍼링, 그리고 실적 발표 등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다 줄 만한 이슈들이 아직 잔존해 있는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은 했지만 오전 중에 상승 전환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0.08% 오른 3,12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오늘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현재는 0.3%의 낙폭이 보여지는데요. 장 초반의 낙폭 대비해서는 저점을 크게 키워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3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6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1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3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2,29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9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76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남북 경협주, 콘텐츠 관련주, 해운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게임주,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일반적으로 대북 관련 이벤트가 생기면 급등세가 보여지는데요. 그 탄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남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합니다. 신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신원 현재 21%대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3,4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현재 7% 오른 1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난티도 현재 8%대 강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1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의 증가로 글로벌 OTT 기업들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 5,500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고요. 웨이브와 티빙도 향후 5년간 각각 5조 원과 1조 원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2콘텐츠이 현재 6% 오른 4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4,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도 현재 4.86% 오른 3,02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BDI 지수가 2009년 하반기 이후로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월 BDI 지수 역시나 강세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운임 지수의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면서 해운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종목도 있는데요. HMM은 0.39% 오른 3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노션도 현재 4.9% 오른 7,700원에, 대한해운도 3% 오른 3,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게임주들 사이에서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꿈틀거렸던 게임주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브시스터즈와 크래프톤 같은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선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위스 현재 5.95% 밀려난 8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맥스도 12% 빠진 1,100원에,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19% 밀려난 2,06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개정특근법 유예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른바 4대 거래소 위주로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여기에 중국발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현재 1.8% 밀려난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PM테크도 현재 5.96% 빠진 1,500원에, 위지트도 현재 1.67% 밀려난 1,18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SKC가 있습니다. SKC가 2차 전지용 음극재와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8%대 급등세에 보여졌었는데요.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6.25% 오른 18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정치 테마주들 들썩이고 있고요. 콘텐츠주들은 전반적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이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삼성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HLB생명과학, 삼강 M&T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데브시스터즈, 창신 EDP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동반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다소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운수창고라든지 화학 업종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별 일부지 중소형주들만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반도체주들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약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올해 이제 4분기 하반기 이후부터 이러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주가 역시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선반영을 했다라는 그러한 또 시각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보면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하락 속도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용 데스크탑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급 그 서버 수요가 좀 개선되면서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내년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재차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이 또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좀 주가 방향성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답답한 흐름을 가져왔었던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4분기에 코스피 지수까지 함께 이끌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가 이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됐습니다.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하고 달러화 채권의 그 이자 지급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9월 23일 날 위안화 채권은 일단 이자 지급은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좀 없었거든요. 일단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헝다그룹 측에서 일단 소매금융을 통해서 일단 급전 형태로 해서 일단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일부 원리금은 상환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일부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 조정을 통해서 연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성이 나왔고요. 대신 이제 9월 23일 날 지급해야 할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조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23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을 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23일 날 지급해야 될 그 이자는 8,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지급을 못했다라는 게 그럼 이제 위안화 채권에 관련돼서 급전을 빌렸었던 소매금융 쪽으로도 그 다시 이제 위기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 또 우려감이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9월 29일에도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금액은 이제 4,750만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마 23일 날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29일 날 채권 이자도 지급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이자 미지급에 대한 이제 디폴트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던 게 지난주에 그 헝다에 관련된 그 불안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중국의 정부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헝다그룹이 시진핑과 반대되는 상하이방의 돈줄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중앙정부가 아마 방관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헝다그룹의 파산을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좀 내렸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상하이방 관련돼서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약간 그건 조금 좀 과한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할 때 좀 더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걸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은 그런 상하이방을 이제 목표로 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었던 그 공동 부유에 관련된 정책이 좀 더 연관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동부유 자체가 이제 특정 계층의 부의 쏠림을 지금 막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규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안이 나왔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던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도 나왔었고요. 게임, 그다음에 또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규제 사항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먼저 나왔었던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고강도 규제안 자체가 이번에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이제 문제를 발생시킨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동부유라는 정책 내에서 특정 기업이 이제 헝다를 지원하는 건 다분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공동부유가 그렇게 된다 정책과는 조금 대치가 되면서 향후에 그렇게 되면 산업 내 이제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헝다그룹이 이제 갑자기 파산이 될 경우에는 경제 정치적인 영향이 이제 상당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헝다그룹이 그 아파트를 현재 이제 분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헝다그룹에서 미인도된,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인도가 안 된 주택 수가 150만 채 정도 지금 넘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사고자 했었던 집을 구입을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 입주를 못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한 그 공산당에 대한 불만 사항이 커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적인 생각으로 해서 자기네 구역 내에 그러한 이제 충격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정부 쪽에다 약간 좀 그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헝다그룹이 이 채권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30일 이내에 채권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폴트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의 그 지급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법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채권의 이제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권들의 만기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든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헝다그룹에다 그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걸 그렇게 이제 상환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헝다그룹이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와 같이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원리금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될 거고요. 일단 헝다그룹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중분해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이 헝다그룹이나 중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중매 증시와는 직접적인 영향은 뭐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중국 이 헝다그룹이 일단 중국 내 부동산 관련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해외에 관련된 뭐 건설이나 그런 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헝다그룹의 해외 채권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한 216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216억 달러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클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뭐 그러고 해서 뭐 자금이 운영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불거진 게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 그럼 추석 연휴 때 이제 글로벌 증시는 빠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일단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안정화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정 안 되면 뭐 최종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개입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위안화와 이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 움직임은 좀 이제 좀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또 하락 안정 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1,170원대 중반에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영향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 부동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위험성에는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군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투자자들이 미리 좀 알고 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증시에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영향은 일단 중국 소비에 대한 그 우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중국 GDP에서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13%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부동산 관련 게 헝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기업으로도 절이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감이 시장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제 부동산 대출 규모가 한 50조 위안 정도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 이제 9천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막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 기업까지 전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성장률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영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헝다가 만약 파산할 경우에 중국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최근에 하향 조정을 하는 데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이제 피치 같은 경우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8.4%에서 8.1%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성장률도 5.5%에서 5.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 침체가 뭐 추가적으로 일어날 그런 우려감도 뭐 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국 관련돼서 내수가 뭐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단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면서 뭐 시진핑 주석의 뭐 국빈 방문 여부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뭐 주가가 좀 움직임은 있었는데 만약 헝다가 문제를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주가 움직임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내수와 관련된 주식들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철근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중국의 이제 철강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요. 이런 줄어들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철강 가격이 좀 올랐는데 만약 중국의 내수가 특히 이제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철근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감소된 수요가 국내로 이제 수출 방향으로 튼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입 물량이 다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일단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환율 자체가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금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내수 수출 기업들을 좀 보자 그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철강주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중국 헝다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또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주연의 테마 쇼핑으로 이어집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미리 선점하고 캐치하는 테마가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주연의 테마 쇼핑 함께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진짜 시장에서 리드를 할 만한 테마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테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테마는 일단 뭐 한 세 개 정도의 테마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테마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 테마라는 부분들이 뭐 갑자기 또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테마들이 또 소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테마들, 한동안 좀 오랜 기간 지속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 테마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 테마들마다 오르는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테마가 아니라 뭐 섹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같은 뭐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 어떤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 근거, 이유 이런 부분들이 소멸하지 않는다 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 개의 테마는 대북 테마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 정책주 관련된 테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류 생존 테마.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렇게 딱 잘라서 드리지 않고 인류 생존 테마라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추후에 설명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가 대북, 대선, 그리고 인류 생존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테마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대북 관련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북 테마는 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말간 뉴스를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의 신호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우상향 흐름, 단기 상승 추세 초입에 정배열 초입에서 시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테마라는 부분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한 차례 시세가 크게 나온 이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대북 테마를 여러분들께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올 초 박스권의 이제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시세가 한 차례 나왔다가 조정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대북 테마들 한동안 굉장히 큰, 조정을, 거쳤고, 오랜 기간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시세 상승도 없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정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3월이면 이제 우리가 대선 테마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대선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죠. 대선 테마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정권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제 앞으로 미래 남과 북의 이런 관계에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결국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대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임기 말에 친북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강한 상승 원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만 급등을 해서는 당연히 테마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개성공단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신원이라든지 JST나라든지 인디에프, 그리고 아난티, 지금 조비, 베아티아이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그 대북 관련 테마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임기 끝나기 전에 분명 좋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어떤 무언가 국민들에게 내세울 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큰 이런 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에서 대북 테마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대선 정책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이면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고요. 지금 경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와중에 보면 후보들 간에 이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들을 끌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겁니다 하고 후보들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대선 정책주들 같은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죠. 너무 그 아파트 가격,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급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이 해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 섹터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설도 역시 대선 정책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시세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테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테마들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와 저출산이라서 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대선 정책주 내에서 이 두 종목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인류 생존 테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인류 생존 테마라 하면 너무 어렵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기후 이변 일어나는 이유는 온실가스, 그다음에 폐기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들은 뭐 인류 생존 테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그린 뉴딜 관련 뭐 정부 정책이었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뭐 테마라기보다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또 큰 폭으로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지속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두시고요. 그린 뉴딜 테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OCI라든지 뭐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하락 추세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종목을 분류해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강 MNT 같은 것도 지금 주유소 포트에 들어가 있죠. 뭐 지금 저항권에 놓여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 8월 달부터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당연히 우리 내연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내연 기관들을 대체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들로서의 앞으로 이제 전환이 계속 2030년까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예상되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생존 테마라고 이제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그 부분은 성장성이 뚜렷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생존을 위한 성장성이 뚜렷한 그런 섹터 테마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대북 테마로 지금 뭐 한 볼만한 종목들이 대장주는 지금 현재 대북 테마에서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시간 외에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 출발해서 굉장히 강하죠. 지금 대국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아난티라든지 JST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북 관련주들 쭉 이렇게 한번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테마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원을 일단 여러분들께 대장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린 뭐 대선 정책주 일성건설이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00원대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상승각이 굉장히 가팔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성건설이 그 건설 관련해서 정부 이제 대권 주자들의 후보들이 낼 수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계속적인 관심을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계속 건설주는 일성건설만 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상가 같지만 뭐 조정 이후에 또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성건설 대장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혼종합개발 역시 지금 오늘 정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의 정책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건설사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항 구간을 좀 벗겨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정부 정책주 중에 이제 그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로라라는 뭐 회사도 있고요. 삼성출판사랑 함께 이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부터 해서요. 이 종목이 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중국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가방 컴퍼니 조금 굉장히 이제 좀 테마적인 관점에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좀 마이너스 포인트를 좀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차트적인 부분만 보진 마시고 좀 뺄 거는 빼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 4-5 종목 정도 됩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로라,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남북경협주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신원도 장중에 다시 한번 급등을 이어가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정치 테마주에서 일성건설, 오로라, 아가방 컴퍼니 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가 지금 3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이 오늘 보신 종목들, 테마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원픽으로 뽑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할 때 테마주들 중에서 가장 그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거래 대금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좀 공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은 뭐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대북 관련된 이슈, 대북 테마들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권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부분에서의 어떤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뭐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 뭐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음모론적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여권이 야권보다는 상대하기에 덜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정권 재창출이 되기를 북한도 바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뭐 그런 북한에 대한 뭐 평화적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호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굉장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52주 신고가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공략을 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뭐 대북 정책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그런 테마고요. 지금 대북 테마들 같은 경우 물론 뭐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좀 움직임이 있긴 했으나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좀 신선한 그나마 지금 있는 테마들 중에서는 좀 신선한 재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속성이 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북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주연 의원님의 오늘의 원픽은 대북 테마주였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정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주연의 테마 쇼핑 오늘 처음으로 선보였으니까요. 같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나머지 테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북 대선 인류 생존 세 가지 테마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통 CG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테마 쇼핑 세 가지 테마 확인해 보셨고요.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을 승부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인데요. 이지환, 최재원, 이정수 위원님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